외국인과 기관이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이번 시장 사이클의 고점을. 3,200 한 60, 70 정도 있잖아요. 네. 더 위로도 간다고 보시는 방향인가요? 그렇죠. 오늘 이제 바로 투자의 태도 편입니다. 최근에 연기금과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52거래 만에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랑 외국인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매수세? 맞습니다. 네. 연기금 중에서 이제 그 제일 큰 연기금은 오늘은 안 들어왔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정책 당국에서 연기금에 여기서 말하는 대표 연기금, 국민연금이겠죠? 국민연금에. 네, 대표 연기금의 운용 자율권을 훨씬 더 보장해주고 대신 한국 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아, 언제 얘기했나요? 오늘. 아, 진짜? 네. 정말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큰 압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 늘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불과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그 국민기금 운용 팀장 하셨던 홍철 박사님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늘려질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예, 나왔죠. 이 정도면은 뭐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뭐 국민연금은 저는 그동안에 잘해왔다고 봐요. 수익률이 얘기를 해줘요. 아니 이쪽 세계는 단 거 다 필요 없어요. 수익률이 좋으냐? 그렇죠. 수익률 좋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잘했어요. 잘한 주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잘했으면 칭찬해줘야 돼요. 사실 뭐 주식 좀 안 사줬다고 주식 좀 팔한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운용 성적이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잘 만들어줬으니 할 말은 없는데 한국이 너무 싼데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의 본맨 소리는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를 더 큰 조직에서 한마디 해줬다는 건 의미는 있죠. 아마 조금 늘릴 것 같아요. 1, 2%만 늘려도 그거 장난 아니죠. 엄청 크잖아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3대 기금이니까 어마무시한 기금입니다. 사실은 우물 속의 고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막상 그게 늘리는 게 미래에는 이제 사실 이게 해외 주식 비중이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비중이 계속 유지한다면 그게 뭐 나중에 되면 거의 2,000조가 되면서 한국 주식이 대부분의 1대2 주주가 되버릴 수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씀 생각하세요? 네네. 그것도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해외 주식이나 뭐 다른 것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했어요. 결과치는 굉장히 좋으니까. 그럼 어쨌든 뭐 기관, 외국이 이제 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싸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골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사긴 사. 실적이 나오니까 이거는 끌고 가.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추가로 새로 사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프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주항공 이런 데는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나올 게 없거든요. 그건 진짜 5년, 10년 있다 얘기거든요. 너무 먼. 근데 사실 솔직히 저희는 3개월 이후는 몰라요. 3년 이후는 영원과 같은 미래예요. 근데 5년, 10년을 미래를 보면서 땡겨온다는 상황에서 할인율이 올라가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미국에 있는 운용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운용하지? 하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국제적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한국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좋은 대체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중국으로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비중이 계속 매도가 나왔었는데 굳이 꼭 여기서 매도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의 고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이번 시장 사이클의 고점을. 그럴 수도 있어요. 지점장님 말씀은 전고점이 3,200 한 60, 70 정도였잖아요. 더 위로도 간다고 보시는 방향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상황은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그 부분 또 설명 잠깐 드려야 되나? 자,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지금 호재이자 악재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양면성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이냐인데 연준과 시장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시장은 지금 경기 상승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쫄아 있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왜 쪼냐? 금리 올리겠구나. 그것 때문에 쫄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시종 일관 진짜 한 번도 예외 없이 인플레이션 안 와. 맞아요.
인플레이션 너희들 생각한 그 인플레이션 와도 일시적일 뿐이야. 없고 안 오고 그리고 우리 안 올려 금리.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했어요. 2023년까지 안 올려. 점도표로도 0.1%만 찍어줬어요. 0.1%면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콜금리 그냥 0.1이니까. 2023년까지 이렇게 확약으로 그냥 확약 도장까지 땅 찍어준 상황인데 네. 지금 두려워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 것 같은 거죠.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들은 금리 시장은 반영되고 있어요. 실물 금리, 콜은 안 움직일 거야. 네. 안 올리니까. 정책 금리 안 올리니까 안 오르는데 네. 실물 금리는 막 올라가는 거죠. 실물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젠 채권 시장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왔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게 해지 수단이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은 물건값에 인플레이션 반영하잖아요. 물건값을 올려서 그렇죠. 서비스 값을 올려서 전가하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대안인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비싸. GDP 대비 그 워런 버핏 지수라고 하는 이 GDP 대비 배수가 너무 높아 지금 이미.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금리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하나 도대체 이놈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느냐. 이건 잘 몰라요. 네. 해지펀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정말로 많이 썼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애들이 이거 좀 철수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이라도 약간 버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독이에요. 그 가독인데 이제 방향성이 하나로 잡혀. 인플레이션 확실하고 연준은 의도 없고 금리 올릴 의도 없고 경기는 상승 사이클로 가. 그렇게 확신이 들면 그때 다시 한번 베팅을 하겠죠. 지금은 그 가독이에요. 예, 지금 상황 그렇다고. 현재 상황 가독이고 그 조건값들이 네. 다 확정이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지르겠죠.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 또 보긴 봐야 되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얼마 전에 요즘에 한국 배터리주들이 오늘은 좀 모르긴 했지만 이전에 그 폭스바겐 때문이었나요? 네. 굉장히 좀 폭락을 했었죠. 사실은 그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사실은 2024년까지는 괜찮아요. 2024년까지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해계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미 증설이 되어 있고 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 당장에 전기차는 만들어야 되겠고 폭스바겐은 그렇죠. 약간 말하고 잘 못 지키는 건 있지만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게 몇백 기가와트를 지금 쓰겠다. 안 믿어지는 말을 하긴 해요. 뭐 400기가와트 쓰겠다. 전력 그 배터리를 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네. 어찌되었건 그렇게 했을 때 지네들이 못 만들어요. 지금 당장. 절대. 그렇죠.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까지는 한국의 배터리를 비롯한 뭐 파나소닉이나 CATL이나 네. 이런 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갑이냐는 거. 누가 갑인가요? 자동차 회사가 갑이죠. 그렇죠. 지금은 없으니까 배터리 업체가 갑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테슬라의 저 배터리 데이 이후 뭐 약간의 뻥카라고 생각은 하지만 폭스바겐의 이 파워데이를 통해서 네. 누가 주인이냐 이 사업에 새로운 전기차 사업에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밝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자동차 회사가 주인이냐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 회사의 주인이 맞다면 네. 조금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요? 2024년까지는 괜찮은데 네. 우리가 얼마까지 땡겼느냐. 그러니까 배터리 현재 주가를 언제 미래까지 보고 땡겨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026년까지 거를 땡겨 왔으면 2년을 뱉어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네. 진행 과정에서 달라. 저렇게 천명하고도 안 될 거거든. 폭스바겐 못 할 거예요. 저렇게 원하는 만큼 안 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었는데 가격이 누가 더 싸냐. 얘네들은 효율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기록이고 수율 하나 잡는 게요. 네. 1년에서 2년 걸려요. 수율 하나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만큼 2차 전지 애들이 만드는 만큼 배터리를 싸게 만들려면 도대체 언제 될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늘어지고 잘 안 되고 이러면 해계문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고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생각보다 잘해. 잘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넘어가겠죠. 네, 왜냐하면 차는 얘네가 만드니까. 패권이 얘네한테 있을 수 있죠. 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게 테슬라였고 네. 그래서 4680을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던 거죠. 근데 그걸 또 알고 LG는 4680 받고 싶어 하죠. 네.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더 잘 만들어. 당연하지. 내가 더 잘 만드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2024년까지는 대략 배터리 회사들의 패권은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2024년까지 어쨌든 정해진 거잖아요. 아니요. 뭐 그 대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복병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포르쉐 타이칸에서 나왔지만 네. 거기에 2단 트랜스미션을 썼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지금 쓰고 있는 모터, 네. 지금은 배터리와 모터를 쓰잖아요. 지금의 모터는 감속기가 같이 붙어 있는 모터예요. 네. 감속을 하면서 돌리는 모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랜스미션을 달면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배터리 소모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2단 배터리가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포르쉐를 통해서 나오긴 했고 가격이 뭐 아직까지 원체 비싸겠지만 그 트랜스미션이 4단, 5단, 6단 나오는 순간 배터리 소요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운명의 시간을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의 그 얘기를 통해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조금 문제예요,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대응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과거처럼 마냥 뭐 그 꽃동산이었던 데서 이제 금이 한번 간 건 맞아요. 예. 이 폭스바겐이 그 하나가 이렇게까지 또 지각 변동을.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말한 대로 잘 못했어요, 그동안에.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트랜스미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진짜 관심 많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네. 그거 만드는 업체는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예. 그거가 잘 발전 2단계, 3단계, 4단계 될수록 어쨌든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저희 TV에 가끔씩 나오는 이제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님 말, 6단 정도를 만들면 배터리 소요량의 절반을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50%나요? 네. 재미난 얘기죠? 네. 네. 제가 배터리 3대장 중에 하나 가지고 있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박살 나겠네. 큰일 났네. 아니, 근데 그게 그 폭스바겐이 그동안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한 건 없어요. 네네. 가봐야 합니다. 또 뭐 혹시 지점장님은 사실 아침에 네. 매일 시향을 찍으시죠? 네, 미국 마감 정리해드리죠. 네. 네. 그러니까 시향을 매일 하시니까 요즘에 좀 이런 배터리라든가 연기금이 좀 들어온 거 말고 또 관심이 가는 뭐 뉴스, 기사, 또 시청자분들이 요거만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좀 뭐 하나 정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은 영상을 찍으셔서. 아니, 시청자들이 주의해야 하셔야 될 거? 아니, 시청자들이 알았으면 좋은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뉴스. 제발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좀 들어라.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라. 예. 꼭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홀딱홀딱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연준을 한 2년간 추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전문가들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걔네들 몰라요. 걔네들도 흰소리 하는 사람들 많고 네.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은데 시장의 반응과 연준의 의도가 지금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력을 삼으시려면 투자의 동력을 삼으시려면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는 시장을 보지 말고 시장의 핵심 코어 에너지 역할을 하는 연준을 좀 잘 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연준의 내 영점 조준을 잘해서 거기에 맞추시는 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 시장만 보면 흔들립니다. 네. 마음이 요동쳐요. 근데 연준은 시종 일관 정확하게 금리를 안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맞아야겠다. 근데 맞아야겠는데 그 인플레이션 안 온다니까? 라는 게 지금 연준의 똑같은 이야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보시려면 미국의 고용을 보세요. 고용? 네. 너무 거시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이게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연준은 고용이 주 목표사가 아니었어요. 주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네. 원래는 연준은 두 가지의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하는 경제 안정.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거죠. 예,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한 축은 뭐냐면 은행이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 마지막까지 돈을 빌려주는, 네네네.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돈을 빌려주는 금융 안정의 역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이었어요. 그렇죠. 연준은 이 두 기둥으로 세워졌는데 네. 갑자기 기둥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고용이에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일자리가 올라와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타겟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연준은 바뀔 겁니다. 연준을 바꾸는 거는 이번에는 고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 고용은 뭐 어떻게
고용이 완전 고용 상황으로 가야죠. 그러면 금리 올립니다. 확실히. 그게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완전 고용이 되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아직 못 얘기죠. 아직 못 얘기.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향후에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재택도 하고 여러 가지 키오스크, AI, 뭐 기계 이런 것들 되면서 고용이라는 게 계속 앞으로 점차 더 힘들어질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다시 고용이 창출되겠죠. 최근에 그 고용이 회복되는 게 거의 대부분 서비스업이에요. 뭐 식당에서 일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고용이 올라오긴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없어졌던 고용들이 계속 회복이 될 건데 연준이 생각하는 바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고용률이.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연준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거시틀에서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즘 별로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하고 있지만 고용입니다. 고용. 네. 만약 고용에 이제 괜찮아지면 인플레를 할 수도 있다. 인플레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를 올리지. 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연준과 시장에서 연준과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연준은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지점장님도 그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고. 네. 왜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걸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보유 편향. 채권 시장, 채권 전문가들 하는 얘기들이 다 보유 편향이에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 금리가 올라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 배터리 얘기했지만 배터리가 좋다고 말씀 듣고 싶으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채권이 좋아지길 바래요. 즉 금리가 안 오르길 바래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주는 일을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YCC,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 그거는 연준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채권 시장에 나온 얘기예요. 채권 전문가들, 채권의 애널리시스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그럼 채권 시장은 안도가 되는 깨지면서도 네. 그래 맞아 이제 괜찮아지겠지. 네. 똑같아요.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안 된다. 네, 지금 그런 전문가조차 자기가 속한 이해관계에서 그럼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군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준의 그 일관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혼선을 혼란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섹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정리를 하면 혹시 우리가 그래도 좀 이 섹터는 당연히 섹터 안에서 지금 지원님 말씀해 주신 건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는 진짜 보지 말자. 혹시 이런 쪽도 있을까요? 돌 맞는데 그거 얘기하면. 아니 뭐 종목은 아니니까. 바이오 보지 말자. 왜요? 바이오 저는 어려워서 모르겠던데요. 그리고 밸류가 너무 높아요. 소수 기업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나중에. 옛날 IT 때도 우리 그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몇몇 기업 살아남은 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바이오도. 그럼 그 중에서 옥슨만 제대로 가린 바이오도 가능성이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석이 더 많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예. 옥보다 석이 많을 테니까. 조심하자. 그렇죠. 그 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 투자의 태도 책을 보니까 성공한 투자가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보다 좀 돈을 잃지 않는 거에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준다고. 우리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 플러스 지금 계좌에 얼마나 더 찍혔냐가 훨씬 중요한 거일 텐데. 안 깨지기만 하면 벌어요. 진짜로. 안 깨지면 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운동도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몸에 힘을 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잘해야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주식 투자는 훨씬 심한 영역이에요. 잘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하면 욕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내가 흔들려요. 정확한 기준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털어놔야 돼요. 안 깨지기만 해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까지 생각하는데 꽤 오래 걸릴걸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하고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돈 벌고 주변의 대가들 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점장님 몇 년 만에 오셨는데? 저 지금 22년 일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좋아진 거는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6년 동안은 지점장님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요. 벗어나지 못한.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네. 이게 다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네. 뭐 어떤 좀 그 이불킥 좀 있으시다면 뭐 있을까요? 이불킥. 내가 나의 실수. 지금은 부끄러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증권회사 직원들이 하는 대부분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한 15%만 먹고 들어가야지 했다가 왕창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그런 일은 흔하잖아요. 장기 투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남한테 얘기 듣고 이거 좋대 해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덥석 사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분석 시작하고. 네. 그런 일이 엄청 많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관심 갖고 분석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살짝 해서 사는 거는 네. 가능해요. 약간 들어오면 관심이 생기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알면 그때 이제 본진을 넣는 처음에 보초병 넣었다가 네네. 진짜 괜찮으면 이제 본진을 넣는 이런 방법은 괜찮지만 네. 남의 얘기 듣고 샀다가 이거 좋대 해서 샀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나중에 결국 다 깨져요. 이렇게 해서 돈 벌어도 아무 쓰잘데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운 좋게 한번 땡겨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잘해서 땡긴 게 아니고 시장이 한 번씩 땡겨줬을 뿐이에요. 파도 한 번 잘 탄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길게 승부를 낼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 그 투자의 그 기능과 투자의 실력을 기르면 네. 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럴 때 첫 번째 버려야 될 미망 같은 게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어려워요. 이것까지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